안녕하십니까. 자, 행정법을 하고 있습니다. 제3편 행정법에 제3장까지 온 거죠. 행정작용법. 행정작용법의 첫 번째가요, 행정작용의 형식이었고요. 두 번째가 행정작용의 과정입니다. 바로 이전 시간에 행정작용의 형식에서 배웠던 거는 크게 행정이 어떤 도구들을 이용해서 국민하고 그 행정상 법률관계를 맺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였죠. 행정입법, 행정행위, 그 밖의 행위 형식, 그리고 그 밖의 행위 형식에 5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행정계획, 행정상 확약,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마지막 행정지도,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 그렇게 하면 전체는 뭐 7가지 정도가 됐죠. 7가지 정도로 작용을 할 때, 그때 국민들에게 그냥 우리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우리가 시킨 대로 해. 이거는 또 민주주의 행정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법리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참여, 국민들의 협조, 자발적인 동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행정이 또 민주적이고 또 효과도 좋은 효과를 내겠죠. 뭐 국민과 맨날 싸우면 안 되니까요. 시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얻어서 행해지면 더 효과도 클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과정이라는 거죠. 그때 행정작용의 과정은 또 크게 2가지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행정작용의 과정을 나눠보면 이제 첫 번째가요, 행정 절차죠. 행정 절차. 일관해가지고 행정 절차. 즉 행정이 이루어질 때 그 행정 절차를 민주적인 절차로 잘 지켜라 이런 얘기고, 그러한 절차를 행정 공무원에게 맡겨놨더니 잘 안 하니까 아예 법을 하나 만들었죠. 그게 행정 절차법입니다. 즉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게 해라. 그러면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 민주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때 절차가, 민주적인 절차가 이루어지려면, 참여하려면 이 말이죠. 국민이 참여하려면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정보관리죠. 행정정보관리. 그래서 행정정보와 관련해서는 일단 그게 국민의 알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그걸 공개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공개해라. 그래서 행정정보관리 첫 번째는 정보공개죠. 그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걸 줄여서 이제 정보공개법이라고 부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공개법. 즉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국민들이 참여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국민이 알 필요가 있는 건 그렇게 하지만 알 필요가 없고 괜히 국민의 어떤 사사로운 거, 그런 것들까지 다 까발려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또 침해되지는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반대로 이제 개인정보가 그죠? 무제한적으로 노출된다면 그것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니까 그렇지 않은, 필요하지, 국민이 알 필요가 없는 정보들은 그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주라.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법. 그게 2가지가 이제 행정정보 관리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1편부터 우리 행정법, 우리 법학계로는 쭉 그렇게 스토리를 통해서 유지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법학 일반이 있었고요. 그런 일반적인 공통적인 사항을 공부한 후에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들 몇 가지를 공부해 갈 텐데,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무슨 법이냐 할 때 헌법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이고요. 그 헌법의 기본 원리들을 살핀 다음에 기본 구조죠. 그 구조를 살핀 다음에 이제 그 헌법을 구체화한 행정법으로 와서 이제 그 행정법을 다시 또 스토리가 되게 행정법 서론부터 일단 행정의 어떤 활동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활동에서 잘못된 건 구제를 하고, 그러면 다시 행정작용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때 행정작용의 과정의 첫 번째는 행정절차법이죠. 절차법. 자, 그럼 이제 행정절차란 뭐냐? 위부터 보면 행정절차란 용어는 광의로는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청이 밟아야 할 모든 절차, 이게 뭐 넓게 봐서는 그렇게 행정절차죠. 그러나 협의로, 즉 우리가 좀 주로 살펴볼 의미 있는 행정절차의 개념은 협의겠죠. 협의는 행정청이, 아까 행정청 행정기관에서 살펴봤어요. 행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전 통지라든지 의견 청취라든지
처분에 대한 이유 제시 등 이런 것들을 거칠 때 그만큼 국민들이 그 행정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인하고 협조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사전 절차만을 협의 행정 절차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행정 절차라고 하면 이제 협의 행정 절차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런 행정 절차가 왜 필요한가? 행정 절차는 필요한 이유가, 행정처는 행정 절차 제도를 통하여 행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표준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민주화, 가장 중요한 게 행정의 민주화겠죠. 그다음에 행정의 적정화, 그다음에 행정의 능률화, 국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작용 과정에 대한 절차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나라는 1996년에 행정절차법을 제정하고 1998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행정 절차를 통한 행정의 민주화 실현을 이루고 있다. 그럼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뭐가 있느냐?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절차죠. 이게 절차. 행정절차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행정작용의 형식에서 활동을 하는 그 형식들이 좀 이런 절차에 맞게 하라, 그런 내용이니까 가장 행정작용의 형식 중에 대표적인 형식이 행정입법하고 행정행위였으니까요. 그런 어떤 행정작용을 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라 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가 처분을 행할 때 그 절차, 즉 처분 절차. 이게 행정행위가 처분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처분 절차를 비롯해서 신고, 즉 국민이 행정처에 뭔가를 신고할 때, 그죠? 그때 신고 절차. 그다음에 행정상 입법에, 이게 행정입법이 있었잖아요. 우리 앞에 첫 번째 그 행정시 행정입법이죠. 그때 행정상 입법 예고 절차. 그다음에 그 입법, 행정상 입법, 행정입법 이외에 다른 행정작용을 할 때 그때 행정예고 절차. 그다음에 행정지도, 우리 기타 행정작용 형식의 마지막에 행정지도였죠. 그때 그 행정지도 절차 등 5가지에 관해서 규율하고 있는 거예요. 이 5가지, 대표적인 5가지 행정의 작용 형식에 대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게 행정절차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그런 행정 절차에서 참여하려면 정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보공개법. 그 다음에 과도하게 정보가 공개돼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사생활이 침해되면 안 되니까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사생활 보호는 어디 나왔어요? 헌법에서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을 권리. 그거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자, 행정정보공개제도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일부 비공개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정보공개법 구조에 있죠. 누구에게든지 당의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열람 복사 제공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행정정보공개제도고, 역시 우리나라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죠. 반면에 그게 지나치게 또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이 공개돼서 또 국민의 어떤 사적 영역이 침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제도로,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을 또 두고 있는 거죠. 자, 개인정보보호제도란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 사인에 의한 개인에 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수집, 유통,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게 바로 개인정보보호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공부분과 민간 부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를 다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행정작용의 과정을 봤고요. 이렇게 민주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도 일부 국민들이 그 공익 실현에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그러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크게 뭐가 있냐 할 때, 첫 번째가 어떤 행정상 국민들이 의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앞에서 하명 이런 걸 통해서 의무가 생겼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직접 행정 강제를 할 수 있는 거죠. 행정 강제. 행정 강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에서는 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 건데,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두 번째는 의무를 위반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무단횡단하지 말라는데 무단횡단 해버리는 경우,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주운전 해버리는 거, 이런 경우는 불이행이 아니라 위반이거든.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벌을 가해야죠. 그게 행정벌입니다. 행정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인데, 근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부족해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요거 이외에, 즉 행정강제와 행정벌 이외에 새로운 수단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삼관에서는 새로운 실효성 확보 수단, 새로운 수단도 등장한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은 크게 행정강제, 행정벌,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세분화해 보면 이 행정강제는 크게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행정강제는 첫 번째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있습니다. 행정강제에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있고, 두 번째는요, 행정상 즉시 강제, 그 다음에 여기에 부과해서 행정조사, 이렇게 요 두 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어서 하나가 이루는 거죠. 그래서 크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벌에는요, 다시 행정벌은 또 두 개가 있습니다. 행정벌은 이건 의무를 불이행한 거죠. 불이행하고 있으니까 이행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위반했었죠. 자, 이거는 행정강제는 국민이 뭘 하고 있다고요? 의무를 불이행하니까 행정강제를 적으라도 하는 거예요. 불이행. 그 다음에 이거는요, 왜 하는 거예요? 의무를 국민이 위반한 거니까, 위반했으니까 이걸 하는 거고요. 그때 행정벌에는 형법에 있는 형벌을 가는 게 있어요. 형벌. 그게 행정형벌입니다. 행정형벌이 있고, 이건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범죄. 그런데 범죄는 아니고 다만 질서를 위반한 비교적 경미한 그런 형태의 위반이 있는 거, 의무 위반이 비교적 경미한 거. 그럴 때는 행정 형벌이 아니고요, 질서벌을 가해요. 질서벌. 이게 행정 질서벌이다. 자,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자, 차례대로 가보면, 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부터 봅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란 사인이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게 의무 불이행이고, 그 경우에 행정 강제를 한다고 했죠. 또는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는 이게 행정벌이 된다고 했죠. 그렇게 두 가지 형태의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 그 불이행했거나 또는 위반한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거, 그게 행정강제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 이게 행정벌이라는 거죠. 이런 수단들을 통해서 이제 행정목적, 즉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행정강제입니다. 행정강제는 직접적인 강제수단이죠. 행정강제란 행정목적을 실현 확보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고요. 행정강제에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 그 다음에 더불어서 행정조사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 행정상 강제집행은 또 뭐가 있냐? 행정상 강제집행이 다시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첫 번째가요, 제3자가 대신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게 있죠. 이게 대집행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행위를, 의무를 불이행하니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계속 금전적으로 이렇게 계속 제재를 가는 거예요. 이게 제재를 가는 게 금전적으로 납부를 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행강제금이고요. 이걸 집행벌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게 벌이 이리 가면 안 돼요. 이건 이 벌과는 다른 거예요. 행정벌과는 다른 거니까 용어상 주의해야 되고요. 이행강제금. 세 번째가 직접강제가 있어요. 직접강제. 네 번째가 강제징수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게 네 가지가 있다. 지금 용어들이 아주 여기에 많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자주 반복적으로 입에 붙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걸 행정강제라고 한다. 근데 행정강제는 다시 행정상 강제집행하고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이렇게 두 개 나눠진다. 그런데 행정상 강제집행은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여기까지만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게 그냥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도 할 수 있으면 뭐 법학개론을 아주 잘하는 거죠. 아주 잘하시는 거고 100점 맞겠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강제집행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죠. 지금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고요. 그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례대로 대집행, 이행강제금, 다른 말로 집행벌, 그 다음에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죠. 자, 차례로 가봅시다. 대집행이란 대체적 자기 의무. 그러니까 대신, 타인이 대신해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대체적 자기 의무를 그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당해 행정청이 그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작용. 이게 대집행이죠. 가령 위법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철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청이 스스로 철거하고서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서 징수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대집행이죠.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나 또는 비대체적인 부자기 의무 또는 뭘 참아야 되는 수인 의무 등의 경우는 대집행이 불가능하죠. 대집행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의 절차로는 먼저 계고, 그러니까 먼저 그걸 알리는 거죠. 계고.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집행 영장에서 몇 월 몇십 날 대집행을 하겠다고 통지하고요. 세 번째 실제로 그날에 대집행을 실행하고 나중에 그 비용은 원래는 그 불법 건축물 지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했어야 되죠. 그래서 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로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두 문자에 따라서 개통실비라고 부릅니다. 개통실비.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두 번째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이죠. 자, 이행강제금이란 비대체적인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과되는 금전적인 부담이죠. 금전적인 부담. 이행강제금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건축법 8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직접강제죠. 건축법 80조의 그 내용 보면 이행강제금,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해서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건축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고요. 특히 이 경우는 대체적인 자기 의무인 대집행의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직접강제였습니다. 직접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가하여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죠. 가령 무허가업소를 폐쇄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행정청이 직접 동영업소를 강제로 폐쇄 조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직접 강제입니다. 네 번째 행정상 강제징수죠.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의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거죠. 금전급부, 세금, 과세했는데 그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 추징 절차죠. 체납 절차로 들어가서 그 절차에서 강제로 징수를 해내는 거죠. 자, 행정상 강제징수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세징수법에서는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로 여기서는 독촉을 하죠. 먼저 빨리 내라. 그런데도 안 내면 이제 체납처분 절차로 가는데 체납처분 절차는 압류, 그다음에 압류 재산의 매각, 그다음에 청산 이렇게 절차로 가죠. 그래서 요 순서는 이제 독압, 매충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독압, 매충. 또는 청산이 충당입니다. 청산 또는 충당 같은 말이니까요. 동압, 매청 또는 동압, 매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초사 이렇게 된 거죠. 요것과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요. 요거는 일단 의무를 명해요. 의무를 명한 다음에 의무를 불이행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미리 의무를 명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즉시로 그 상대방 국민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행정상 즉시강제 먼저 보면요. 행정상 즉시강제란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없거나 또는 사실상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해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가 있겠죠. 가령 누가